임상혁 산업본부장입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먼저 한 7분 정도, 한 7, 8분 내외로 일단 하시고요. 저희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이 시간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뭐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2번 정도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다른 분들 토론을 좀 듣고 순서가 세 번째길래 좀 넉넉히 있었는데요. 갑자기 1번으로 지명해 주셔서 잠깐 당황스럽습니다.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하기로 지난해 9월에 대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왜 선정해야 하는지 또는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그 배경이 뭔지 또는 그 효과가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가 적합업종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기에서 느꼈던 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좀 질문을, 좀 의문을, 문제를 제기를 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는 자료를 가졌으면 자료는 뭐 특별히 보실 건 없고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정답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체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중소기업에서 계십니까? 근무하시는지요? 또는 그 운영하시는 분인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기준으로 보면 300인 이하면 이제 중소기업인데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299인짜리 중견 중소기업도 있고 5명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또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견 중소기업을 살리려다 보니까 영세 중소기업이 죽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이 이 중견 중소기업들이 마켓시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1, 2, 그 밑에 업체들은 굉장히 작은데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하고 OEM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대기업이 퇴출당하게 되면 영세기업이 죽는 그런 영세기업들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일이 열광이 그렇고요. 그런 게 있었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의 요구 중에서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지역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OEM을 해서 유통을 해서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을 해주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키우겠다. 또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해서 설비를 저리로 깔아주겠다. 이러한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크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중에 차별화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를 또 둘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났습니다만 떡볶이 체인을 하는 창의적 중소기업이 있는데 결국은 이 창의적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800여 개 정도의 체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장마차의 소상공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적합업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배제됐습니다. 소비자 이익이요. 식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럴 거고요. 그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 이양을 사업 철수를 이제 중소기업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경우에 대기업들이 경영진에서 일부 사업 철수를 하려고 해도 노조가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FTA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누구를 위하여 선정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방법론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사업 영역을 분할하는 겁니다. 시장별로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분납시장이라든지 조달시장이라든지 시장별로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상품별로 분할하는 거죠.
포장도 판도 뭐 즉석도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이건 하고 이런 식으로 저가 제품은 누가 하고 고가 제품 누가 하고 이렇게 분할하는 방식인데 이건 그냥 있는 시장을 나눠 갖는 방식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사실 OEM을 이번에 원칙 금지를 했지만 OEM이든지 또는 그 아까 유통 개선을 통해서 상생의 모델을 찾아가는 방식을 저희가 강구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시장 분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전면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론에 있어서 들고 싶은 거는 김수정 박사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 자율 방식이냐 법제화할 것이냐입니다. 지금은 민간 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율 방식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화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안이 지금 이제 지식경제 법안 조서를 통과했죠. 그 법에 의하면 적합업종이 선정되게 되면 인수 개시 확장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제 자료에는 다른 건 보실 거 없고요. 요번에 한미 FTA를 하면서 여야 정이 합의한 거에 의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선정되면 2년 내에 사업을 철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지금 강제화, 자율적으로 잘 안 돌아가니까 법으로 강제화를 했는데 저희는 실제로 이번에 2차 적합업종 선정하면서 굉장히 난감했던 게 굉장히 그 장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 법제화 조항이었습니다. 법제화 때문에 대기업들이 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내 사업을 철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나서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사업을 통째로 다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법제화가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진정성, 지속성을 해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법제화되는 데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대상 기업을 국내 대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이 개방돼서 많은 부분 외국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수출 같은 경우나 이런 적합업종 선정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내수가 없는 수출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내수에서 실적을 쌓지 않으면 수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그 근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작년에 9월 29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적합업종 선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반 성장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합업종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 저희가 원칙과 철학을 갖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앞으로 큰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뭐 저희 집회 신고까지 하고 그게 바로 특별법의 효과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또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 적합업종 지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제 중소기업도 참여가 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정 방법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또 같은 내용들이 또 대표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또 종합해 듣고